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를 확정했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부동층, 중도층도 많고 또 그동안 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충북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역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주요 정당들의 지금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충북 관련한 공약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오신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학 엄태석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으로 중부메일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나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행정학 유호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오늘 토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대선 전국을 어떻게들 보시는지 간단하게 키워드로 좀 표현하시면서 설명을 네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차례대로 좀 가겠습니다. 우리 김홍민 본부장님부터 좀 가볼까요? 예. 저는 충청 대망론을 꼽았습니다. 충청 대망론은 영원한 패권주의에서 충청이 중심이 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대통령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충청권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주요 대선 후보 5명 중 3명이 충청 연고 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북 출신이지만 그의 장인이 고향이 충주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청의 사위, 충북의 사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논산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충절의 고장,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고향이 음성입니다. 그는 처가가 공주고 외가는 진천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자신이 진정한 충청 출신 후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충청 대망론을 꼽아주셨습니다. 엄 교수님. 네. 네, 저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것처럼 거의 뭐 검투사의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혈이 낭자하고 또 앞으로 본선이 남아 있는데 역대 대선을 보면 점점 이러한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처도 굉장히 깊게 되고 또 선거가 끝난 뒤에 상처 뿌린 영광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양상으로 앞으로 대선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염려에서 네. 이번 대선 전국 지금까지 보는 관점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오리무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개가 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3지대에서도 그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치 혹은 사법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의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지금의 그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개를 걷는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은 오리무중의 상황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선영 사무처장님. 네. 예, 저는 그 비호감 대결이다라고 정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번 대선은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누가 더 최악인가를 겨루는 대선이라고 평가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비호감이 호감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고요. 크게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여야 모든 후보가 또 진영에서 또 정치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대 이하의 토론 수준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또 정치 발전에 기대를 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많은 정치 지형의 변화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은 비호감 대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자, 네 분의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국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좀 엿봤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이제 100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20대 대선인데요. 이번 선거의 특징이랄까요? 또 이전 선거에 좀 차별화되고 있는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주요 정당의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치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마치고 4개월 만에 이렇게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와 예. 또 시장, 도지사의 경험은 있지만 원내 경험이 없는 이재명 후보. 물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다른 특징이 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예. 보통은 심한 경우에 뭐 6%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 정국에서 거의 6%까지 내려갔고 10여 %대를 보통 유지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40% 근접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특징인데 그게 네. 왜 특징이 되냐 그러면 여당 후보도 전 정권 같은 당이지만 전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 과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강하게 비판함 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경선 과정에서 1, 2위의 당내에 갈려진 과정에서 당의 표심보다는 여론의 표심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당심과 민심이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원팀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2위 후보들이 한 분은 아예 칩거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특징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다른 분들 뭐 반론이나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선거가 다른 선거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2030 세대, MZ 세대들의 이제 반란이라고 할까요? 네. 기성 정치의 실패를 외치는 그들의 방향성이 이제 어디로 튈지 이런 부분이 예전 선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 30대가 대체로 진보의 우호적인 표였다면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 문제나 인천국제공항 문제 그리고 조국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공정의 가치로 규결이 되고 청년층의 반감들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능 정권을 끌어내리고 촛불 정부를 세웠는데 민주당이나 또 뭐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다 도찐개찐이다 이런 또 의견들도 많이 있으면서 네.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도층, 부동층이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당 후보 모두 이제 비주류 출신이다. 예. 그리고 둘 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가 처음이고 당원도 이번에 후보가 되면서 처음 이제 가입하면서 업어오기를 통한 정치 연장,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여야 후보 모두가 이제 한 명은 대장동 사태, 그리고 또 한 명은 고발 사주 의혹이나 처가의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나 또 논란의 여지가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교수님.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총선의 이제 진행 과정에서도 영향을 줬지만 또 총선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상황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또 이제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서 이제 좀 헤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세대별로 보면
지금 60대 이상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40대는 또 진보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2030 세대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 간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든 우리가 선거를 전망할 때는 이런 뭐 영호남 혹은 그런 지역 간의 갈등이나 대결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 세대에 대한 그 투표, 2030 세대가 이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 물론 이제 2030 세대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지지층이 이렇게 견고하게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또 그들이 실제로 이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들한테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엄 교수님도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사실은 이전의 대통령들은 거의 레임덕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현직 대통령은 지금 30% 40%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레임덕 상황이 없는 대통령 선거가 또 될 수도 있다고 네네. 본다면, 또 이제 현직 대통령의 스탠스나 입장이나 이런 예.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혹시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 연고 인사들이 여야 후보로 확정되면서 직역 연고를 강조하는 것도 예전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봅니다. 네. 뭐 어느 당이든 사실 이제 대선 레이스만큼이나 치열한 게 이제 경선 과정인데요. 아까 비호감 대결이라는 키워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당의 어떤 경선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행을 위해서 양당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국민 경선 참여단을 100만 명 넘기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은 MZ 세대들이 대거 몰리면서 또 흥행을 일정하게는 이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양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 정책을 대결하거나 다루는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을 헐뜯고 흠집내는 이런 과정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거티브였다.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나자마자 원팀을 얘기했는데 상처가 쉽게 봉합되지 않으면서 원팀도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태석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이낙연 대표는 한 발 물러나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홍준표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제 선대위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선을 긋고 이제 마이웨이 길을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교수님. 이제 저희가 뭐 본 바와 같이 사실은 그 탈락한 후보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막판에서 국민의힘의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던 이낙연 후보라든지, 이게 막판에서 이제 기존의 흐름을 이제 뒤집어 가지고 네. 이제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막판에 그 국민들의 의미 있는 지지를 받은 그 후보들을 사실은 아우러 가지고 이제 원팀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당을 대표하는 이 사람이 대선에 나와서 뭔가의 결과를 도출해야 될 텐데, 지금 원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 조금 뭐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이제 양당 모두 원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부각됐다, 뭐 이런 면인 것 같습니다. 예, 엄 교수님. 경선이라는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굉장히 부상됐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지난 선거 때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기능을 기대했었는데,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은 후보나 선수가 뛸 때 더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춰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진검승부를 해서 뜬 겁니다. 떴는데 이런 진검승부의 그런 분위기가 이번 양당의 경선에서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검을 가지고 몸을 풀어주고 여기서 쌓은 스파링을 해가지고 본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진검으로 싸우다 보니까 좀 유혈이 낭자한 상태가 된 거죠. 선거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과 패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휙 부는 그 바람에 따라서 조직을 잘 운영한 사람이 당선된다는 건데, 보다 현재 용어로 설명한다면 바람은 민심이겠죠.
와, 이 사람 멋있다 하는 민심. 패는 내가 이 당의 조직을 얼마나 잘 장악하고 있느냐. 근데 이번에는 바람보다는 패가 이긴 거죠. 국민의힘의 후보나 민주당의 후보나 당의 당심은 A로 갔고 표심은 민심은 A로 갔는데 당심을 장악한 사람들이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민심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축제하듯이 경선을 치렀으면 야, 언제 연습 끝났으니까 다 모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뭐 유혈이 낭자하게 되었고 상처를 입고 그런 데다가 또 몇몇 후보는 제가 볼 때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선이 이전 투구식의 격돌의 장이 되니까 빠지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는 5년 뒤에 선거를 준비하겠다. 이 판에 들어가서 몸에 기스나는 이런 분위기가 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에 하나의 관통하고 있는 맥락은 뭐냐면 5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대통령 선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점점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대에 청문회가 도입되었을 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아,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하겠구나. 좀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막상 지금 보십시오. 20년 전에 청문회 때의 그러한 후보들과 지금의 후보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경선 과정에서 정말 어느 정도는 예. 기사도 신사도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제 또 지역으로서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정책 공약이 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양당의 지역에 대한 공약이 별반 차이가 없을 때도 있죠. 뭐 지원하겠다, 개발시켜주겠다라는 큰 틀에서 이번에는 충북 지역 관련해서 공약, 양당의 공약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별에 대한 공약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없다. 예. 예. 양쪽 후보 모두 충청권 강력철도망의 청주 도심 통과, 청주공항 활성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양당 공의. 예.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외에도 충청권 산업벨트 조성, 윤석열 후보는 충청권 6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약속을 했습니다. 충청권 관련 공약해서 윤 후보가 한 7개 정도 공약을 했고요. 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좀 개수는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공약 대부분은 그동안 지역에서 정부에 요청했던 지역 현안을 정리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경선 과정에서 밝힌 공약들이 각 당 대선 공약으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자체하고 각 정당, 충북도당이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시키고 이것을 실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충북에 대한 공약, 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차별화된 그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생각인데요. 예. 이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이번에도 등장했다. 근데 그 특징은 이행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오랜 묵혀진 수건 사업 같은 이런 과제들이 이번에도 또 다시 부상하는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저는 각 당에서 충북이 표심을 잡는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책으로 따져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충북을 공약적으로 보면 홀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양당 후보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을 방문했던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하나도 얘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북 홀대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북이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다, 캐스팅 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면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면 좀 실현 가능성 있는 좋은 공약을 제대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덧붙이실 말씀들 있으실까요? 예, 임 교수님. 그 공약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죠. 당연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이러한 승자만 살아남는 이러한 경기에서 제가 볼 때 이 지역에다가 이게 들어서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되겠어요? 하면 이 표 두루루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A라는 후보는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그냥 입을 닫고 있거나 저도 해드리죠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모 영화에 나온 거 아주 유명한 멘트 있지 않습니까? 받고 더블로 가. 그래? 100만 원씩 줘? 200 주겠다는 공약. 보면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던지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장을 보러 가거나 마트를 갈 때, 백화점에 갈 때 A 백화점과 B 백화점을 결정하고 A 마트, B 마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이 얼마나 많으냐거든요. 물건이 얼마나 많냐. 거기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걸로 가겠죠. 임산부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노인까지 남녀, 세대, 지역 그걸 다 아울러서 공약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없는데 10여 년 전에 한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예산의 2배부터 많은 분은 10배더라고요. 10배. 그러니까 이제는 공약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던지는구나. 네. 재탕, 삼탕, 곰탕 공약이 나왔으면 잘 안 되는데 또 던지는구나. 정말 무슨 고민을 했을까라는 고민의 정도로 파악하셔야지 이거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뼈아픈 현실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공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빌곡자 공약으로 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선거에 그 공약들이 지금 얼마만큼 실천되느냐, 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눈여겨서 그걸 이제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공약보다는 사실 뭐 다른 선생님들 지금 다 말씀해 주셨지만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 실천을 통해서 뭔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표자들을 뽑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양당, 양 후보의 이제 공약에서 보면 글쎄요, 뭐 저는 강호축, 그러니까 강원도, 호남, 충북을 연결하는 이제 강호축을 이제 X자로 이렇게 묻는다. 네. 이거는 아마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도 언급이 된 건데, 이재명 그 후보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눈여겨 볼 부분이 있고, 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까 국가철도망 청주 도심 통과는 뭐 같이 예.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윤 후보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 연고, 특히 이제 충남 그 지역 연구에 대한 것을 네. 이제 강조하는 이제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공약이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실질적인 어떤 약속을 네. 이행할 수 있는 측면에 예. 중점이 줘야 되지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결국 ông 교수님. 제가 하나 추가를 드린다면 이런 현상, 표만 되면 막 던지는 공약, 남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그러면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되고 나서요, 5년 뒤가 되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가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알아서 저를 뭐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알아서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번에 한번 되면 끝인데,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공약을 묻히고 어떤 공약을 심지어 뒤집으려고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아서 선거 당시에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경제개발론자들은요,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거보다는 일극 중심의 효율성인데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세종시를 원하는 대로 완성하겠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운찬 총리 내세워서 수정안 들고 나왔다가 완전히 그때 위안부가 돼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단임제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이런 공약을 막 그냥 내세우는 그런 이유도 된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결국 뭐 양당의 공약에 큰 차이가 없다. 이행되지 못했던 수건 사업에 대한 그래서 그 실천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신데, 혹시 이제 충북 관련해서 이런 공약은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든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사무처장님. 저는 그 SOC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네. 너무 일색인 것은 주로 문제다라고 이번에 공약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지방 소멸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북 지역으로 봐서도 이게 상당히 위기입니다. 태어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네.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구 감소 지역을 보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충북 지역에서도 12개 시군 중에 6개 괴산, 단양, 보호, 녹천, 영동, 제천 이런 지역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내년에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요.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지원 특별법도 마련을 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각종 재정 지원이나 특례 이런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50년까지 저희가 넷제로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들인데 SOC 사업은 필연적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던지지 말고 네. 정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하면 결국은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성 없는 전쟁이 이제 지금 레이스가 한창인데요.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분 모두에게 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진 후보는 정치 보복이 아니더라도 감옥에 갈 것이라고 악담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보면 후보의 순위는 들쭉날쭉했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에 대한 그 여론의 추이는 일정했다고 보입니다. 결국 후보보다는 정당을 보고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는 야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고 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유권자는 여당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후보보다는 이제 정당을 택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 다른 분들 엄 교수님. 그 공약 관련해서 이제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현재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걸 겁니다. 저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현상. 저 같은 경우는 연금생활자가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저 후배 교수들이 낸 연금으로 제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취업이 안 되고 그러는데 저 친구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지방이 고사, 말라 비틀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대책이 있을까? 혹시 이런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단어. 증세 없이도 복지 확대할 수 있다. 공약 기억나시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개혁하겠다. 이거 얼핏 들으면 멋있는 말이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통령 단임제 계속 할 것이냐. 이렇게 전쟁터로 5년마다 경험하는데. 두 번째, 국가부채, 가계부채, 연금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건드리기가 무서운, 증세하겠다, 연금 깎겠다 이런 얘기들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문제가 될 것이고 계속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보수 진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양당이 보수 진보로 나눠집니까? 저는 뭐 정의당은 진보라고 느껴집니다. 저쪽에 있는 또 애국당 같은 경우는 진짜 보수의 꼴보수. 근데 현재의 거대 양당은 이미 좌클릭, 우클릭을 해가지고요. 거의 보수 진보 구분이 안 됩니다. 차라리 표현을 쓸 때 국민의힘 계열, 민주당 계열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첫 번째 독재와 민주주의 구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구도, 양대 정당이 좌클릭, 우클릭에서 많이 희석됐습니다. 남은 거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의 부분이 더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에 이 후보들이 어떻게 많이 그 마음을 열고 접근할 것이냐. 그게 당락을 가를 텐데 불행히도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호불호, 의혹, 비리 이런 게 더 많이 정치의 결과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모두에 우리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왜냐하면 이제는 보수와 진보로도 안 나눠지고 독재와 권위주의 그다음에 뭐죠? 민주화 세력으로도 안 나눠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 예측이 어려운데 바람직하기는 이제는 의혹 비리 혹시나 모를 어떤 가능성보다는 똑똑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만한 사람이 선택되는 그런 정치를 기대할 뿐입니다. 예. 예. 다른 분들 자유롭게 또 듣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지금 이제 보수 진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이제 공정이나 뭐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의외로 이재명 후보는 또 이제 성장 이제 어떻게 성장을 지속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의 기존의 그 논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바뀌었잖아요. 네. 기존의 보수 진보의 그 구도로 얘기한다면 그게 그 다른 건데 결국 그것은 이제 뭐 다른 그 미국 같은 양당제를 오랫동안 한 국가의 경우도 사실은 그 정책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꼭 진보냐, 미국의 공화당이 꼭 보수냐 이건 아닙니다. 서로 이제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왔다 갔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재창출이냐 뭐 정권 교체냐 이거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이제 정권 재창출을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 그 프레임이 그 유리한 프레임이 갖춰지는 것이고, 정권 교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유리한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양당 후보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아까 뭐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이제 무당파 중도층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 사실은 상당한 구심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양당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양당 후보들이 상당히 좀 뭐 이제 그 사법적인 리스크에 놓여 있잖아요. 뭐 지금 두 후보 모두 이제 특검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장동 문제도 네네. 그렇고, 그 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도 그러면 특검으로 가서 아마 초유에 이제 만약에 뭐 여야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선 전에 말이죠. 그 대선 후보들이 이제 특검을 받는 말이죠. 이제 그런 일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예.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대결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영 간의 대결로 혹은 지지자별의 어떤 그 구도로 이것이 이제 구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도나 무당파층들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견인하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 시장님. 저도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 문제를 예측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안개 정국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네. 지금은 인권 비하적 발언 때문에 잘 쓰진 않지만 깜깜이 선거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100일여 남겨두고 있지만 저는 이 안개 정국이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이 선택지를 찾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걸 좀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2030 MZ 세대의 뭐 일자리와
공정과 관련한 공약을 어떻게 좀 잘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실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선거, 총선을 다 민주당에 몰아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실망만 안겼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도 한 가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문제 지금 뭐 법으로 제정한다 만다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향방이 좀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도 이제 분명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예. 자, 한 가지 요까지는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 또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있습니다. 뭐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중도 포기를 하고 후보 단일화에 나서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역시 이분들이 이번 대선 구도에서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하실 분만 제가 듣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역대 대선 중에서 이제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경우가 김대중, 이회창 후보 간의 대결. 그때 이제 40.3% 대 38.7%, 노무현, 이회창 대결이 또 48.9% 대 46.6%, 박근혜, 문재인 후보 대결이 51.6 대 48.0%. 그러니까 대개 이제 3% 내외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일종의 대선 그 어떤 결과에 대한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 제3지대 후보들의 그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은 상당히 그 변수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뭐 5%, 7% 이 정도로 이제 그분들의 지지가 나오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나 이제 안철수 후보나 뭐 김동연 후보는 조금 지지도가 낮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제3지대 후보를 어떻게 그 거대 영당에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말하자면 결과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제3지대 후보들은 아무래도 같은 배를 탈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배를 탄다는 얘기가 뭐냐면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김동연 후보가 계속해서 가겠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완주가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한 후보라도 특정 진영에 몸을 실게 되면 상대편 후보도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진영에 몸을 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제3지대 남아 있는 것도 이제 같은 배지만 또 벌어지는 것도 이제 같은 배 차원에서 네. 말하자면 완주를 하면 같이 하게 되고 완주를 못 하게 되면 각각 진영으로 이렇게 구심력이 작용해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네네. 예. 혹시 뭐 반론이나 첨언 엄 교수님.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그 100일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그 이명박, 정동영, 그때 문국현, 이회창, 그 권영길 후보가 나왔을 때랑 구도가 비슷한데 그때는 제3지대 후보들의 득표력이 한 25%까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3지대 후보들이 그 정도 득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3% 내외의 박빙의 승부라면 뭐 안철수, 심상정 그 표가 굉장히 양 진영에서 양당에서 굉장히 아쉬울 텐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그 단일화가.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학습 효과가 윤석열을 낳은 겁니다. 바람이 확 불 때,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고 비행기를 띄워야 한다. 윤석열 후보 바람이 확 부니까 등판했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매번 쭈삣쭈삣 양보하고 단일화하고 하다 보니까 끝내는 점점 지지도가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경선을 치르겠다라는 원래 안으로 서울시장의 단일화에 응해줬는데 합당도 안 됐고 경선에 참여도 못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또 단일화의 방법을 채택할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심상정 후보가 이정희 후보랑 다른 점이 정의당이 이제는 민주당과 거의 뭐 앙숙관계처럼 돼버렸습니다. 왜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정의당이 가장 혜택을 본다 그래서 그 표를 갖다 다 이렇게 보태줬는데 근데 위성정당 만들어서 정의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합당을 하려거나 단일화를 하려면 이 명분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약한 약점인 공직 경험을 쌓는 거. 그렇다면 총리 정도는 제안해줘야 움직일까 말까 하겠죠. 심상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해서 어느 자리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다. 이 정도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미락은 다 금방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후보가 단일화하거나 양보하는데 상황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치 지형이 굉장히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단일화 변수는 크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무처장님. 비슷한 생각인데요. 여야 후보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제3지대의 후보들이 10% 안팎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 보면 캐스팅 보트를 줄만하다. 그리고 이게 박빙으로 치달을수록 존재감은 더 바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하고 그 관계의 골이 좀 깊습니다. 그리고 킹메이커로 출전할 것이 예상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위원장과도 관계들이 별로 좋지 않다. 예. 이게 단일화의 전망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고 안 대표와 통합을 위해 노력한 지도자는 고생을 한다. 이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심상정 후보도 민주당과의 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심상정 대표가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발상의 전환 이런 거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불협화음을 본다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심상정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조건 없이 조만간 만나자 이런 제안도 했기 때문에 기출을 좀 주목해 볼 만도 하고요. 저는 제3지대의 단일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양당 독점의 기득 정치에 대항해서 좀 뭔가 새로운 정치에 깃발을 꽂을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것도 조심히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진영이 어떻게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소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대선은 3개월 후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각 정당은 내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지방선거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선 후보들은 끝까지 완주하면서 각 당의 지지도, 인지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지방선거에서 자당 소속의 후보를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많이 당선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 정의당이 이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예. 김동연 후보의 경우는 중도 사퇴를 한다는 것은 곧 정계 은퇴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선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군소정당 후보들의 경우 선거 과정이 진행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사표로 인식될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거대 정당과의 어떤 후보 단일화라든가 또 아니면 방금 말씀 나오신 것처럼 군소정당 후보들 간의 어떤 연대 이런 것도 도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두고 오늘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은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못다한 말씀이거나 마무리 발언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듣도록 하죠. 본부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퇴임 후 감옥 안 가는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야 경쟁 구도를 보복의 정치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화합과 화해의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의 선진화로 경제 발전을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선영 사무처장님. 네, 저는 대선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끝까지 감시와 비판의 끈을 놓지 않고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우리 유권자분들, 시민분들도 좀 현명한 선택, 꼼꼼한 선택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호근 교수님. 예. 네, 대선은 이제 미래를 예상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는 전망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미래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공정, 성장 회복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라든지 미중 패권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급물살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후보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선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와 함께 우리도 이뤄낼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좀 가지고 그런 후보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엄 교수님. 네, 정당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고 정치 발전은 정말 더디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동안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정치인들이 했던 공약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말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천당에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공약이 갖고 있는,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허상들을 잘 파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나은 후보자들 선택하는 유권자의 지혜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많은 상처를 딛고 이번 대선이 치러질 텐데 치러진 이후에 그 후유증 빨리 봉합하고 국민들 통합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지혜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나라와 시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위해서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